지금부터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미래형 국어과 교사습 방법론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형 국어과 교사습 방법론 집담회 저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의 남가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학습자들을 우리가 교실 공간에 만나게 되면서 미래 교육의 모양은 도대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히나 우리 국어교육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미래형 국어과 교사학습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이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교육, 변화하는 학습자를 맞이해서 우리 국어교육이 어떻게 정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최숙기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의 박재현 교수님도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재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장성민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국어교육과의 장성민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네 분의 발표를 먼저 순서대로 청해 듣고 마지막으로 네 분과 함께 자유롭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알차게 쓰기 위해서 발표는 각 10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는 학습자 맞춤형 설계를 위한 인지진단 모형의 국어교육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의 이순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학습자 맞춤형 설계를 위한 인지진단 모형의 국어교육적 활용 발표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최숙기입니다. 제가 맡은 발표의 주제에서 사실 국어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모형의 적용 방안들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제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학습자 맞춤형 수업 설계를 위한 인지진단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활용되었을 때 학습자 맞춤형 국어 수업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발표를 통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인지진단 모형의 활용 방안에 대한 탐색 필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진단 모형은 굉장히 낯선 평가학적인 특정학적 모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학습을 위한 평가로의 전체적인 전 세계를 휩쓰는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 대표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 이면에는 인지진단 모형이라는 것이 기존의 정답률 혹은 순위, 총점으로 대표되는 서열화된 평가의 기능이 아니라 실제 학습자가 갖고 있는 학업적인 강점과 약점을 인지 요소별로 진단을 하고 실제적인 학습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관련한 학습 경로를 실제적으로 도출하는 것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지진단 모형의 활용 방안에 대한 탐색 필요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발표 내용에는 관련 국어교육뿐 아니라 언어평가의 국내외 연구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렸고요. 실제로 L2 언어평가로 해외로부터 출발한 인지진단 평가는 2010년 국가 주도의 학업성 지도 평가 이후에 국어교과에서 최초로 관련 모형들이 적용되고 학업적 프로파일과 관련 수업 설계 모델이 소개되었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교육평가나 국어교육의 일부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굉장히 낯설고 그렇지만 미래의 평가 방안들을 소개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반이 되는 인지진단 평가라는 것은 그 핵심의 인지진단 모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지진단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검사 문항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과 특정한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인지 요소별 속성을 도출을 해서 문항 응답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인지 요소별 숙달과 미숙달 정보를 통해 학습자의 프로파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총점과 점수를 기반으로 한 서열화된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평가의 체제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어떤 평가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평가 모형이라 할 수 있는 CTT, 고전검사 이론이라든지 최근에 IRT라고 하는 문항반응 이론과도 다른 차원의 어떤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평가의 관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등, 몇 점, 내가 어느 순위에 위치했는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인지진단 모형을 활용한 평가는 학업적인 강점과 약점을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에 따라서 학습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평가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지진단 모형은 그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대략 현재까지 60개 이상의 모형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국내의 대부분의 언어평가 관련 연구는 이런 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퓨전 모델이 활용이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지 요소를 하나라도 숙달하지 못하면 문항을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비보상 모형의 특성과 또 결합적인 가정, 즉 문항풀이에 요구되는 인지 요소를 모두 숙달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다라는 결합적 가정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기존 국내에 혹은 국외에서도 해당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진단 모형을 적용한 일반적인 절차는 총 4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지 요소를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인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문항풀이에 요구되는 소위 말하는 지식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로 구성된 Q 행렬이라는 것이 문항과 인지 요소 간의 결합 관계로 구성되고 통계적으로 타당화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Q 행렬에 기반으로 해서 학생 문항 반응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파일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점수 보고 체계 및 또 진단적인 교수학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인지진단 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전체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가지 절차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은 바로 이 인지 요소를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지 요소 정의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언어 능력, 근데 여기서는 국어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세분화돼서는 읽기 능력이나 쓰기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각 기능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인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의견들이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문항들을 실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 요소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실제 학업 피험자들이 문항풀이 과정에서 도출한 사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인 인지 요소들을 매칭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단한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적인 인지 요소 설정을 하는 것까지의 단계가 굉장히 인지진단 평가에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내용 전문가와 또 평가 전문가의 협업이 그 어느 평가 방식보다 중요한 교과 중심의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Q 행렬이 이제 인지 요소와 문항 간의 결합 관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러한 Q 행렬은 초기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다중회귀 분석이나 자카드 개수 이상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 검증을 통해서 최종 단계로 타당화됩니다. 이러한 Q 행렬에 기반을 해서 학생들의 응답 자료에 기반한 프로파일 분석을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2년 국가수중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교과에서 실제로 동점을 보이는 학생들의 인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각각 개별적인 프로파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총점은 동일하게 두 학생이 같지만 실제로 그것에서 점수를 획득했던 인지 요소가 서로 변별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점수를 기반으로 단일한 교수적인 설계로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파일에 기반을 해서 점수 보고 및 이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수업을 위한 진단적 피드백이 제공된다는 점까지 전체 인지진단 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국어과에서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인지진단 모형을 활용을 하고자 할 때에 학습자 맞춤형의 국어 수업 설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어과 평가 맥락을 고려한 타당한 인지 요소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한 인지 요소 체계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국어과 학습 경로 설정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지 진단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인지 요소에 대한 마련 과정이 굉장히 이 연구에서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 방안의 첫 번째에서 해당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연구자들마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해당 내용 전문가가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인지 요소들이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개별 연구자들이 사실은 인지 요소 마련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들이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간명해진다라고 하면 이 인지 진단 모형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어과 내에서의 인지 요소에 대한 표준화, 간명화 그리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인지 요소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을 서로 공론화를 통해서 표준화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지 요소에 대한 해당 부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지 요소에 대한 타당한 설정에 대한 단계 요소가 총 3가지 정도로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 기반, 이론적인 틀, 전문가의 소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한 인지 요소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된 공론화된 인지 요소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피드백할 수 없는 인지 요소로 도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의 가능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제에 대한 특정적인 분석, 그리고 학습자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진단, 또 일반화된 인지 요소에 대한 특정 과제에 대한 요소로 해당하는 인지 요소에 대한 설정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계는 논증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인지요소 설정부터 학습 경로 설정에 대한 체계화된 안내를 설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맞춤형 수업 설계를 위한 국어과 학습 경로 설정 방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인지 요소에 대한 위계화에 대한 부분과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숙달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지 숙달에서 가장 낮은 것을 우선적인 학습 경로의 앞 단계로 두되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학습함에 있어서 위계화, 그러니까 그 인지 요소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위계화 요소들을 상호 고려해서 학습적인 보완 관계를 고려한 학습 요소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앞서서의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큐 행렬 제작과 타당화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 수준과 학습자 진단이라고 하는 집단을 설정한 다음 해당 집단에 대한 프로파일 결과를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정하는 주요 단계로 관련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절차를 소개드립니다. 네, 해당 발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사실은 중심에 늘 학습자가 사실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학습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교육을 설계하는 데서 굉장히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최숙희 교수님께서 학습자 인지 진단 모형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평가 모델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자 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향후 교사 설계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최숙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3번째 발표는 상명대학교 박재현 교수님께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실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명대 박재현입니다. 앞서 최숙희 교수님께서 학습자 데이터를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더욱 많이 쌓일 터이고 또 학생 수는 더 감소할 터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사례를 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차례는 맞춤형 수업의 개념부터 주로 실제 수업 설계를 했던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춤형 수업이라는 것은 맞춤형 수업에서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그랬을 때 학습자의 보통 첫 번째 준비도, 흥미, 학습 특성 등을 고려해서 무엇을 변화시키냐면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또 과정, 또 심지어는 결과를 대상으로 학습 집단 구성의 유연화, 학습 과제의 다양화, 또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을 통해 교사가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학습자의 차이, 특히 이제 정의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왔는데 이제 뭐 개인별,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드라는 말도 쓰고요. 차별화해서 디퍼런시에이티드라는 말도 쓰고 또 개별화, 인디비주얼라이즈드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로 요즘에 이제 트렌드한
그런 맞춤형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맞춤형 수업에서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얼마나 정교하게 고려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맞춤의 수준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맞춤의 어떤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정말 개인별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교실을 보시면 이제 저희 과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래인데요. 과거는 이렇게 집단에 대해서 하나의 수업 지도안, 저 파란 게 이제 교사가 만든 단일한 수업 지도안이고요. 집단, 단일, 공통, 고정된 수업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학습자들은 다양하죠. 제가 그냥 임의로 학습자들의 흥미와 수준을 종축과 횡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그냥 이게 뭐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겠지만 흥미로워하는 학생들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저 그래요. 그 다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는 제일 아래에 있고요. 수준은 세로로 종축으로 너무 쉬워요. 더 없나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고 또 중간 학생들도 있고 어려워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분포를 하겠죠. 어떤 교과든 또 어떤 과목이든. 그랬을 때 예전 과거의 그런 집단 단일형 이런 수업에서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노란색 음영이 있는 학생들, 즉 난이도도 적당하고 좀 도전적이기도 하면서 할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알고 싶어요. 저의 진로랑 관련이 있어요 하는 흥미로워요 하는 이 저 4명의 학생들이 주로 아마 가장 재밌어하고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흥미가 있거나 없거나 해서 굉장히 소외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이제 넘어와 보시면은 미래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조셉 모리스라는 학생이 돼 있는 건데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화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그 맞춤형 수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PT를 받는다라든지 그럴 때 자기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운동 동선이 다 다르게 짜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학생은 시간대별로 아침에 딱 가면은 키오스크에 이렇게 딱 뜨죠. 그래서 아니면 모바일에 처음에는 너는 9시 10분부터는 스몰 그룹으로 해서 소집단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 학습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에서는 또 형성평가를 봐서 그 형성평가 결과가 다음날 또 수업 진도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미래형 교육에서 저희가 좀 염두에 두는 것은 학생 개인이 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학생들이 다른 동선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완전히 미래형으로 갈 수 없는 게 지금 가운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로로 제가 글씨를 써놨는데요. 현재이면서도 가까운 미래를 저희가 좀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교실은 한 공간에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인 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고정된 공간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걸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은 완전한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교수적 처방에 필요한 학습자 군집에 맞춤형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발표의 좀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맞춤의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개인보다는 군집이 핵심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2018년부터 교육과정 평가원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저희 학교랑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저희 학교가 이제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돼서 이제 실습을 했고요. 2020년도에 학습자 맞춤형 수업 설계라는 4학년 교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21년 1학기에 교과목을 이제 시행을 했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할 때 이제 참조한 게 그 미국의 심스쿨 교수학습 시뮬레이션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이제 예비교사 보시면 이제 투모로우스 티처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학교를 만들고 학습자 프로파일을 준 다음에 그것을 갖다 분석해서 이렇게 처치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예비교사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만든 것을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1단계는 일단은 개별 학습자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오늘 뭘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내용 요소 분석이 어느 정도 염도 판단이 돼 있는 상태일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한 장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조윤주라는 학생이 여학생이고 8학년이고 심리학 쪽으로 진로를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학업 성취도와 참여도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이 프로파일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개인 특성에 대해서는 심리학과 지망생이라 그런지 심리 테스트라든지 타로 카드에 관심이 많고 소외된 학생을 잘 챙기고 교우 관계가 좋다든지 이런 어떤 교우 관계라든지 정의적인 측면까지 분석을 했고요. 아마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방금 전 최숙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인지진단 모형과 관계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인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 불안에 대한 것, 쓰기 내용 조직 능력에 대한 것,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을 반평균과 또 미래에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겠지만 전국의 중학교 학생 평균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요 방사형 그래프로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개인별로 이 학습자 프로파일 분석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비 교사들에게.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요게 그 24명 데이터를 가상의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진로라든지 인지 요소에 대한 그 능력차도 다 다르고요. 정의적인 특성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4명 정도 한반 정도를 상정을 하고 가상의 데이터를 주었고요. 2단계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엑셀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그 학습자 전체에 오늘 내가 가르칠 내용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핵심적인 으로 고려할 변이를 갖다가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요 수업에서 상정한 거는 토론의 입론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는 한 4차시 수업 정도를 제가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학생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제일 왼쪽 컬럼에 있는 내용 조직 능력을 봤을 때 우리 반 평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여기 지금 과제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실제 예비 교사들한테 부여한 그 학습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네가 변인으로 해서 어떤 수업 설계 시 무엇을 고려할래 했더니 이렇게 내용 조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좀 지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이 조금 전반적인 우리 반에서 내가 좀 거시적으로 처치해야 될 것들을 먼저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이제 3단계 바로 이 수업의 거시 설계에서 지금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평가 계획부터 이제 교수 학습 활동까지의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그 일반적인 것보다는 아까 우리 학급이 전국 전체로 비해서 그 내용 조직 능력이 조금 부진하다 판단을 했으므로 입론 모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입론 모형에 대한 예시 자료를 좀 제공하는 이런 거시적인 좀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차별화된 교수적 처방이 필요한 학습자 군집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도 당신이 설정한 과제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니 했을 때 그 말하기 불안 토론이니까 그 다음에 내용 조직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학습자 명단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애들이 말하기 불안이 별로 없는 애들,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좀 점수가 낮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내용 조직 능력 역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하기 불안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바로 토론에 1라운드에 바로 참여를 시킬 수 있고 또 말하기 불안이 조금 많이 있는 친구들은 분명한 좀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내용 조직 능력 같은 경우도 높은 집단 학생들은 멘토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편성할 때 다양한 그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 설계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실 영어과에 자세히 보시면 얘기는 한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집단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별이 아니라 그 군집별로 예를 들면 말하기 불안이 조금 많이 있는 높은 학생들에게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처치한다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빨간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소집단은 아까 얘기한 그런 처방에 필요한 군집보다는 활동 자체에서의 어떤 소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소집단 편성도 예비 교사들에게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편성한 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이제 학생들이 한 사례인데요. 일적 것만 보면은 서윤재에게는 좀 리더 역할을, 또 류정혁에게는 기록하는 역할을, 한재정, 최우석 이렇게 했고요. 윤재의 내용 조직 능력이 상당히 높기에 모둠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데 수월하다고 판단됨. 그래서 리더 역할을 맡기고 학습 참여 태도가 낮지만 정혁에게 높은 공감 지수가 활달함.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적인 요소까지 맞춰서 이 모둠별로 또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편성까지 6단계에서 이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요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사범대에서 교원 양성 기관에서 이 고정된 바둑판식의 어떤 그런 배치보다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간을 또 새로 만들어서 교실까지 만든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강의식과 그다음에 이동이 가능한 그 토론이 가능한 회전형 의자를 배치했고요. 개별 학습, 또 소집단 학습, 또 서로 동료 상호 교수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학습자 데이터를 활용한 그 맞춤형 수업 설계 실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그
발표였죠. 최석기 교수님의 발표가 이제 학습자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형에 대한 연구였다면, 그렇게 했을 정보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특히 예비교사들에게 보다 실제성이 높은 교사 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실제 실행하고 계신 어떤 그런 경험을 또 공유해 주신 그런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재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장성민 선생님께서 미래교육 국어교실 상상하기, 미래의 국어교실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하대 국어교육과의 장성민입니다. 저는 미래 국어교실 상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사실 이 발표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국어교실 상상하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미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인공지능, 에듀테크, 언택트 시대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미래 국어교실의 핵심은 국어교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발표 방향은 좋은 국어 수업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범대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2학기 강의에서 좀 수집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원고 마감이 8월 31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히 좀 바꾸면서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연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아래는 제가 지난 2월에 발표했던 논문의 일부인데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논증의 교육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존중하고 자신과 다른 대안적 입장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포용적 사회로 변화하였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쉽게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가령 토론 등의 맥락에서 논증을 사용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면적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개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타인에 대한 승리, 확신을 이끌어내는 데에만 몰두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공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 가져보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국어교실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건 어느 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냐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전국 국어교사 모임이나 우리말 교육 현장학회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교실 변화의 주체는 국어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는 학교 관리자들이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 교실 변화의 주체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비교사들 그리고 이 교사들이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만 존재하고 교사는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이들의 필요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힘을 키워주는 이런 게 학습자 중심 교육의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국어교실 상상하기에 이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국어교실을 만드는 주체는 예비교사 혹은 현직 교사들이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렇다면 미래의 국어교사를 길러내는 주체인 국어과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도록 지원해 왔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지원해야 하는지, 즉 연구자로서 우리는 미래 국어교실에 대한 상상을 돕기 위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져보았습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그러면 현재까지의 국어과 교원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국어교육학회하고 한국화법학회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 교육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어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존의 우리 국어과 교원 양성에서는 새로운 태도,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반면에 기존 태도를 강화하거나 기존 태도를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그래서 자신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을 발굴하여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가정, 믿음, 가치관, 편견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교정하도록 하는 이런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주목하기 위한 연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예비 교사나 현직 교사의 인식, 경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이 아래 나와 있는 연구 문제는 제가 지난 8월에 발표했던 논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독서연구에서 그 훌륭한 독자의 상이 어떻게 국어교사의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던 연구였고요. 큐 방법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예시를 좀 살펴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적 배경에서는 설명해 왔는가 보면 기존에는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비판적이에, 뭐 감상적이에, 창의적이에 이런 인지적 영역에 따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읽기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훌륭한 독자를 판단할 수 있고요. 반면 최근에는 독서의 생활화나 독서에 대한 동기, 흥미 이런 정의적 영역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한 기준들이 설정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독서 입문기 독자 같은 경우에는 해독기 등이나 어휘력이나 이런 게 강조되기도 하고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공정성 이런 걸 잘 판단하는 독자가 훌륭한 독자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큐 방법론입니다.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밑에 셋째 줄부터 제가 좀 살펴보면요. 대상에 대해 개인이 생각하는 인식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이걸 탐구하는 방법론이고요. 그 방법론의 적용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단계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큐 진술문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현직 국어교사 47명으로부터 138개의 진술문을 어떤 독자가 훌륭한 독자이다 하는 것과 그 이유 진술문을 먼저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수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높은 동의 정도의 진술문을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는 이제 특정 참여자가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낮은 동의 정도가 나오는 진술문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 큐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반대 진술문으로 거의 모든 유형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반대 진술문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식별의 기능이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4.0이면 4.0 이런 식으로 일정 점수 이상의 동의 정도를 얻은 그 진술문을 76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큐 분류를 강제 할당을 시켰는데요. 사실 앞서 제가 밝혀드린 이 76개의 진술문은 사실 훌륭한 독자를 판단하는데 모두 중요한 기준들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동의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걸 초점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좀 밝혀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보았고요. 그 결과 6개의 요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독자가 훌륭한 독자다. 그래서 성찰이나 추론이나 비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교사 집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독해의 인지적 영역, 사고, 그래서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으로 보는 이런 교사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읽는 독자.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목적에 맞는 목표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그런 이제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실적 이해, 그래서 수능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이제 요인 이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요인 3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그래서 삶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독자가 훌륭한 독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셨고요. 요인 4는 독서의 생활화, 그래서 습관화된 행동으로서 독서의 정의적 요인에 주목하시는 그런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인 5는 텍스트에 충실한, 그래서 한 편의 글을 풍부하게 편견 없이 읽어나가는, 그러니까 읽는 행위다라는 것 자체에 주목하시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셨고요. 마지막 6번째는 비판적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 고정관념과 편견을 포착하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함께 읽는, 그러니까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 독서를 규정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기준들에서 이제 초점이 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표시를 해본 건데,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큐 방법론은 확증을 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탐색적 연구의 일환이고 실제로 집단이 바뀌면 그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탐색을 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좀 제가 몇 자 적어 두었는데요. 어휘력의 중요성이나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식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제 이 연구를 적용했던 대상이 중고등학교 재직교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 입문기나 학교 밖 인터넷 공간에서의 독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고려가 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달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미래의 국어교사를 길러내는 주체인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도록 지원해 왔는가? 그러려면 예비교사 혹은 현직교사들의 기존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연구자로서 우리는 미래 국어교실에 대한 상상을 돕기 위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공동체 구성원. 사실 공동체 구성원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학습자나 국어과 교사, 뭐 타교과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청이나 정책 당국, 학부모, 시민사회 뭐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길러내야 할 인간상, 학습자상을 전환하고 다층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결국은 우리 미래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오늘 진행해 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육의 주체는 결국 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교사 양성 기관에서 이제 연구자이자 교수자로서 사실은 역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사의 어떤 그런 이 교육 현장 혹은 교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교사의 어떤 신념, 태도, 무슨 뭐 인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이제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탐색하고 그것들을 예비교사 교육 장면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사실 많은 부분 빈 공간은 남아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우리 장선민 선생님께서 잘 채워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네 분 발표를 모두 마무리를 일단 지었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이 미래의 우리 국어 교육 미래의 시대의 어떤 교육의 양상은 어떻게 정말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우리 국어 교육을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순영 교수님께서 큰 그림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습자 맞춤형.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 교육의 모든 담론을 다 걷어내고 수사를 걷어내고 나면 사실 학습의 본질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끔 조건화된 어떤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거나 설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숙기 선생님과 우리 박재현 선생님께서 그 어떻게 학습자가의 알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 수업 설계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행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교육 공간을 설계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교사의 어떤 그런 신념 체계라든가 인지라든가 가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교사 교육을 좀 실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아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 분의 발표가 그 굉장히 사실은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빠르게 사실은 진행해 주신 거라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기도 하고 좀 굵직굵직한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처음 질문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지금 이제 우리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교육, 변화하는 학습자가 사실 우리가 당면한 어떤 하나의 실제이긴 한데요. 이러한 변화가 정말 우리가 교육에서 정말로 유의미하게 주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을 정말로 변모시켜야 되는 정말 그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관련된 그 책들을 좀 보기도 하고 발표도 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봤던 어떤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학습자 MZ 세대다. 그다음에 무슨 디지털 네이티브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몸에 놓지 않는 포노 사피엔스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학습자, 신인류의 등장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발표하면서 조금 봤던 인상적인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변화를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이런 진술을 제가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식의 오늘날 담론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좀 약간의 호들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정말 이 변화가 우리 교육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지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사실은 선생님들께 조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대한 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순영 교수님께 먼저 한번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예, 그 집담의 그 여는 발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먼저 좀 고민한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남가영 그 사회자님 그 말씀 좀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이 변화의 한복판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파고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짧게는 1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후에 아, 그때다. 그때가 진짜 이 인류 사회의 기록으로 남을 만큼 엄청난 변화의 시점이었구나라는 거를 사실 먼 미래에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그 미래형 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 그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현장에 교사들이 또 학습자들이 고민해 볼 때 이 시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학습자의 변화가 지금 얼마나 좀 중요하고 우리가 교육을 개편할 만큼 필요한 변화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그렇다. 예, 그렇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변화는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필요할 만큼 사실 실질적이고 굉장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변화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적인 변화로 보자면 인류 역사에서 뭐 농업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점을 규정하는 걸 아마 뭐 디지털 혁명이란 용어로 기록되는 그 시점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지목하신 것이 이제 아까 학습자의 변화였는데 저희가 뭐 Z세대, 밀레니엄 세대, 지금 뭐 MZ세대 얘기를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세대라는 게 점점 더 빨라지고 그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박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학습자들의 변화, 그 특성 요구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변화에 특별히 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새로운 요구는 사실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좀 뒤처져 있다. 언제까지 뭐 몇 세기의 교실에서 몇 세기 학습자를 키울 거냐 뭐 이런 비판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 안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산업 환경 전반이 이미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교육이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이제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을 둘러싼 이 사회 구성원들의 각종 산업, 경제, 여가 그리고 문화, 생태계 전반이 먼저 바뀌어 가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저희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증폭시켜서 저희들한테 현실화시켜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를 둘러싼 이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거기에서 적응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국어 학습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저희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생태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이 이것을 그냥 눈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굉장히 그 강력한 말씀이셨습니다. 요거는 우리 모두를 여는 어떤 일종의 화두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 선생님께도 간단하게 그 의견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어교육에서 이런 변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까 이제 수많은 그런 그 매체적인 변화라든지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그 학습자들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간에는 또 소통의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경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교육은 소통의 어떤 기능뿐 아니라 태도에 대한 주요한 근간을 가르치는 교과인데 그런 교과 내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소통체계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변화된 소통의 방식에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담아가는 그 변화의 적응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학습자를 둘러싼 그러한 변화의 양상들이 교육의 내용 요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공감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또 교육적인 어떤 방법론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국어 교육에서 사실은 좀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진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끌 수 있는 에듀테크의 어떤 활용이라는 측면도 저희가 충분히 수긍해서 학습자의 국어의 본질적인 능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개별화한 그런 교육의 방법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그런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변화와 관련한 제 생각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미래를 얘기할 때 교수학습 상황에서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은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30년, 50년, 100년 뒤의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보다는 그 소통의 구도, 아까 생태계라는 말씀도 나왔는데요. 교실 생태계를 좀 좁혀서 교실 안으로 봤을 때 이 소통의 어떤 구도의 변화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뭐 학습자 중심형이나 학습자 맞춤형이란 말이 어떤 첨단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본질적으로는 또 비슷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종이 차트로 된 게 있었지만은 요즘엔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또 저의 데이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처방을 해주듯이요. 근데 이제 소통의 변화, 구도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주입식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이제는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변화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일종의 뭐 또 편한 말로 하면 이제 민주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선택권이 아마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결정할 때도 함께 같이 학생들에게 또 선택권을 주고 또 학습에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은 요즘 뭐 PBL 학습, 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과 이제 또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학생들에게 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료에 대한 선택권도 학생들에게 주고 또 심지어는 또 평가에 대한 선택권, 즉 도착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도 교사와 학습자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그 학습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학습자의 예전에 수준을 고려했는데 수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라든지 성향을 갖다가 같이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이루어지게 또는 같이 만들어가는 쪽의 그 흐름은 그 변화는 아마 어디까지 그치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렇게 회귀하겠다가 아니라 아마 이러한 변화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서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또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장성민 선생님 말씀 좀 청해 듣고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미래 국어교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학생들은 변화해 가고 있고 학생들의 요구나 선택권이나 이런 것도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받은 교육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교육 과정은 여전히 교과 중심, 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변용하도록 할 것인가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우리 연구자들의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한창 교육과정 개정 작업 중에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매체라던가 융합이라던가 이런 이제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교사들은 과연 그 어느 일정 수준의 교육 효과를 달성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나 그리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미래 사회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어쨌든 정말로 교육이 변해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변화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어학과인데 이제 국어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 소통의 방식에 또 변화가 있었고 그게 교육의 장면으로 또 이동을 해 가면 교사와 학생이 맞는 교육적 관계, 교육적 소통 관계에 또 변화가 사실은 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교사의 어떤 가치나 신념이거나 전문성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또 아까 말씀하신 테크놀로지라든가 새로운 교육 방법론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체제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인식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히 늘 우리가 변화해 왔다. 한 번도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없었던 적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교육적 대응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 라는 데 말씀을 지금 동의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논의에서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 이 학습자 맞춤형의 어떤 수업 혹은 평가 혹은 교수 설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늘 사실 중시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 학습자 주도성 혹은 뭐 에이전시라고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죠. 이런 거에 대한 강조가 요즘 더더군다나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발표에서 오늘 두 분의 발표자 선생님께서 사실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모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정보를 어떻게 이제 그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예비교사 교육에서 활용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내게주셨는데요. 먼저 사실 최석기 선생님께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쫓아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새로운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 구축하신 이 인지 진단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고 나면 사후에 문항 반응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평가 결과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과 어떤 점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시도인지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도 잠시 이제 넘어갔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평가와 교육의 관계를 보면 이 평가의 결과는 사실은 학습자의 어떤 학업으로 환류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수 학습이든 그 관계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해주신 뭐 IRT라든지 CTT와 같은 기존의 그 점수 체계에 기반한 평가 모델의 경우에는 단일한 점수 체제 하나가 하나의 능력들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단일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글쓰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평가들은 너는 내용 점수가 몇 점이야, 조직 점수가 몇 점이야, 표현 점수가 몇 점이야, 이렇게 그냥 점수 기반으로 능력을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제 이런 글쓰기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과제 요건들이 논증적 글쓰기다라고 하면 내용, 조직, 표현을 상위로 구성하고 있는 인지의 지식이라든지 기능 요소를 상위 수준에서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지 요소가 문항이 하나의 인지 요소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문항들로 추정되고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인지 요소들의 결합 관계로 문항풀이 과정들을 쭉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인지 요소와 1번하고 3번이 인지 요소 1에 연관이 돼 있고, 근데 그 인지 요소 1번에는 또 인지 요소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관이 돼 있고, 문항 뭐 3번 같은 경우에 인지 요소 4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항이 점수 체제로 보고되는 방면, 이 인지진단 모형의 경우에는 문항에 연결되는 인지 속성들에 대한 반응들이 총체적으로 분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그 능력을 구성하는 인지 요소의 어떤 부분이 숙달되었고 미숙달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화된 상위의 정보를 도출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보를 도출한다는 차원 내에서 기존 모형들과는 차별화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체계화되거나 뭐 약간 재가공되어야 되거나 이런 논의까지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앞서서도 이제 박재현 교수님 동일한 의견 주셨는데요. 앞으로 에듀테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학습자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분석될 것이고 이런 모형에 대한 적용도 굉장히 쉽게 접근이 이루어져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가공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업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해주고 그것을 수업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요소의 숙달 여부, 그리고 인지 요소가 갖고 있는 위계성, 그리고 이미 숙달되었는데 미숙달된 인지 요소를 기존에 숙달된 요소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여부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학습자별로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역량들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인지진단 모형이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교사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현직 교사든 예비교사이든 간에 뭐 이게 인지진단 모형이든 어떤 방식이든 진단에 대한 다양한 학업적인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한 그런 역량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노력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또 모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수적인 전문성에 대한 부분 역시도 연계되어야 이 사실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수업 설계가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축적된 이 정보가 잘 가공이 돼서 맞춤형 수업 설계로 사실은 도구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예비교사 교육의 장면에서 투입이 될 때 기존에 이제 가상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제 박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구의 실제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재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예비교사들에게 투입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 이전보다 그 예비교사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수업의 양상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몰입도라든가 혹은 수업 이후에 어떤 전문성의 제고라든가 이런 것 정말 가시적으로 확인이 정말 되셨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이 3학년 때 그 교과규제연구비 지도법에서 수업 지도안하고 수업 설계를 가르쳤고요. 바로 이어서 4학년 1학기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이라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그 단일한 수업 지도안을 했을 때는 예비교사들의 눈앞에 학생들이 없었죠. 그냥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몇몇 교과서들을 참조해서 그냥 수업 지도안 선배들이 해놓은 틀들을 참고해서 이제 수업 지도안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이제 수업 실현도 했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수업 지도안도 만들고 수업 실현도 다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하면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4학년 때 돼서 제가 이 프로파일들을 24명을 주니까 정말 눈이 동그래지면서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고 마치 뭐 교생 경험도 하긴 하지만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 자기가 담임 교사가 돼서 담당 그 교과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마주한 것 같은 굉장히 실제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학습자 특성을 이렇게 만들 때도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죠, 제가 가르쳤던 현직 교사들을 데려다가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했거든요. 정말 반에는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의 학생들, 조금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타는 학생들, 또 굉장히 또 뭐 관여도 많이 하고 활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변인들까지 넣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 이런 애들이 있었어, 맞아 우리 애도 이런 애들이 있었어 하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장성민 선생님과의 그 논의랑도 조금 맥이 닿아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학습자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것, 능숙하게 정렬을 하고 분석을 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점의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장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다각도의 어떤 그 관점을 갖다가 허용할 수 있는가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또 현장 교사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모든 편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볼게요. 근데 현직 교사를 얘기해보니까 이게 본인이 뭐 배운 적도 없고 자기만의 어떤 그 신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 성비를 꼭 맞춘다, 이런 교사도 있고요. 모든 편성할 때 또 어떤 교사는 분명 반드시 이질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수준이 그래도 비슷한 그룹끼리 맞추는 게 효과적이다, 동질 그룹을 한다. 그래서 각자의 근거 없는 그런 신념으로 평생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비교사들은 물론 현직에 있는 베테랑 선생님들보다 훨씬 의사결정의 수준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학기 동안의 과정을 계속 토론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만들게 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나게 하고 다른 조의 또 결과물들을 보게 하고 모든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럴 때 예비교사이지만 본인도 뿌리가 없는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신념들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교사를 할 때 뭘 의사결정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학습자들을 바라보는 관점, 또 이들을 어떻게 모든 편성을 하고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관점들이 부딪히면서 사실은 신규 교사로서 몇 년 동안 해야 될, 축적돼야 될 그런 경험들을 단기간 내에 그래도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게 해서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오히려 마치고 나니까 그런 좀 소외가 들면서 이런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차후에도 이걸 계속 실행하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게 선생님? 정식 교과목으로 만들었고 학습자 맞춤형 수업 설계라고 아예 그 교과목 명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수업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네네. 훨씬 더 실제성 있게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더 필요한 지원이거나 자원이거나 전략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첫 번째로 사실은 그 공간이 지금 사범대 공간들이 많이 혁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마침 저희도 또 뭐 평가도 앞두고 있었고 학교에서 또 자원 제공도 되고 해서 교실 그냥 이 바둑판식 교실 두 개를 헐어서 아까처럼 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한 그 트렌드의 교사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비 교사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지 사실은 교사학습 방법 책으로 봤을 때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면 또 금방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간이 좀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도 이번 학기는 그냥 이렇게 자료 카드를 출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실 그런 테크놀로지는 요즘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그렇게 좀 쉽게 공유가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그런 플랫폼 형식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 교수자 차원에서 이제 제가 담당한 교과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전국에 교수님들이 이걸 따로 개발하거나 별도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또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개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행의 어떤 결과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정교화되고 점차 이렇게 뭔가 좀 깊이를 갖게 되는지 그 경과를 중간중간 저희가 조금 공유를 하면 되게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잠깐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 멘토로 참여했다가 이제 본인들도 약간의 어떤 신념의 변화라든가 인지의 변화를 사실 깨달았다는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평가원에서 개발했던 이 프로그램의 주 대상이 현직 교사 연수였던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에게도 사실 이렇게 학습자 맞춤형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것, 학습자의 정보에 기반해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거나 참 굉장히 난감하거나 하는 과제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장성민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현직 교사 경력이 꽤 있으신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젊으시고 열정적이시고 유능하신 교사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쭙고 싶은 거는 보편적인 수준에서 열정을 갖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교사들에게 이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보통들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도 좋고요. 옆에서 이제 지켜보신 어떤 교사들에 대한 경험도 좋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제가 뭐 전체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경험한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서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뭐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수학습의 그 방향 중에 한 가지는 어느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그 선생님께 배울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학습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신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재현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직 교사들은 현직 교사 나름대로 또 경력 교사는 경력 교사 나름대로 각각의 신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을 텐데 그 소통이 과연 선생님들 간에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과의 소통도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좀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요한 건 침묵하는 다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신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선생님들의 성과는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배움의 작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혹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때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시고 학생들과의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신념은 있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선생님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꽤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특정한 개개인들의 소수의 그 사례만을 우리가 보거나
혹은 폐쇄형 설문만으로 요구를 조사하는 걸 넘어서서 이 보편적인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처방이나 재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교사의 어떤 가치나 지금 인지에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앞서서 사실 이어진 논의에서 사실은 조금 더 정말로 궁금하거나 좀 사실은 좀 질문이 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런 인지 진단의 모형 아까 봤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고 그거를 바로 현장에서 교사가 뭔가 실행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뭐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진행을 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 그리고 학생의 평가 결과를 단순히 어떤 수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보통의 이제 교사들이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되는 얘기들이고 약간 실험적으로 이제 약간 입증이 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상위 수준의 학습자에 대한 어떤 학습 수준에 대한 정보는 그래도 좀 갖고 있는데 이 하위 수준의 학습자에 대한 정보는 정말 거의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다라는 그런 편차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교사들이 정말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대한 인지 상태에 대한 어떤 알을 얼마 정도 사실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질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 누가 좀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 뭔가 대규모 평가를 해서 주든가 뭔가 이런 식의 얘기들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뭐 또 추가로 뭐 의견 주시거나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순영 교수님 잠시 예. 이미 뭐 앞서 세분 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빅데이터니 지금 오늘 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우리 학생들이 그 국어, 한국어 학습자로서 정말 각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동일 학년에 같은 반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 개인차의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심지어 중학생인데도 아직 한글 글깨치기도 완성되지 않아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우리나라 국어 학습자들의 정확한 국어 능력, 그 수준, 그 특징을 국가 단위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이 양질의 데이터를 좀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직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좀 전문적인 도구, 진단 도구나 그 결과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논의된 부분들의 사실 첫 출발로 아까 연구 지원 전략도 좀 물어보셨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의 한국어, 국어 능력에 대해서 각 연령대별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교하게 좀 진단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그 데이터가 선생님들은 물론 그리고 개별 학습자와 학부모들에게 좀 이렇게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별 연구자가 여기 최숙기 교수님이나 박지현 교수님 개인이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 사실 최소한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국가 단위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개개인의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학생들 진단해 놨더니 세상에 나는 중학교 1학년 교실의 선생님인데 우리 반에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국어 능력 학습자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뭐 중3을 넘어서서 고등학교급이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지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들은 말하기 불안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쓰기 막힘을 심하게 경험하고 어떤 학생들은 이미 유튜버로서 막 활동하면서 전자출판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프로파일링으로 군집화하고 모듈화해서 교육 내용을 좀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나의 교환 가지고 단위 텍스트 설명하는 식의 수업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컨텐츠의 양 그리고 수준 그리고 학생들한테 약간의 선택권이라도 제공하려면 이 교육 컨텐츠가 기존에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벌써 산업 쪽은 빠르게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에듀테크를 통해서 콘텐츠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서 이제 데이터별로 교육 내용까지 다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 모든 게 어디에 이제 들어가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아까 박지원 교수님 과거에는 예, 학생에 대한 관리 카드 종이에다가 다 기록을 해주셨다. 저희도 뭐 성적표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 나이스라고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 발달 그 데이터를 다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경로, 학습 경로를 설계해주고 거기서 지금 이 아이가 실시간으로 어떤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수준을 보여서 어떤 평가, 피드백이 가능한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플랫폼상에 이제 앉아야겠죠. 그리고 그게 온 오프라인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아마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진단부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이것을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전반적인 교육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와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신 말씀이 향후에 이 어떤 정말로 실질적인 학습자 맞춤형 국어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정말 국가적인 지원과 인프라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정말 그림을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느 한 교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어떤 그런 책임의 문제인 것도 아닌 것이고 어느 한 개별 어떤 교원 양성 기관의 어떤 책임도 사실은 아닐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공동의 노력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이 정말 말은 굉장히 쉽고 사실은 늘 익숙한 말인데도 이 학습자 맞춤형 수업 자체를 설계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지난한 과정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결국 교사 교육의 문제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사실 포문은 우리 장성민 선생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다루신 주제도 교사 교육 쪽 주제였고 이제 그 예비 교사의 더 전문성을 우리가 신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먼저 예비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교사인지란 말로 통칭이 되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의 신념,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예비교사 교육의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져서 그것들 자체를 일단은 목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작업이 유의미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탐색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방법론으로 지금 그 큐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요. 그럼 장선민께서 아까 약간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걸 일단은 탐색하는 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고 그거를 교사 교육의 공간에서 어떻게 끌고 와서 어떻게 후속적인 교육 실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언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사 교육에 이제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특히 사범대학이나 이런 대학 같은 데서는 지식의 형식, 그래서 지식의 형식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학문적인 전통을 익히고 뭐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었는데 서로 다른 인식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허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각자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내러티브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작업들이 수업 중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 맞춤형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예비교사 교육 같은 데서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각자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에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파일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교육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사의 상인가 혹은 교사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학생일 때 받았던 교육적 경험이 그 사람이 교사가 되었을 때 존재가 이렇게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해서 그 교사의 그 수업 실행이거나 이런 실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인가요? 논문, 그러니까 사범대에서 교사 교육을 어떻게 이제 어떤 체험을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축을 그리는데 그 예비교사인 그 학생이 예전에 받았던 학습의 경험까지도 다 끌고 들어와서 교사 교육의 어떤 장면에서 활용을 해야 본격적인 의미의 성찰이거나 반성이거나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것과 굉장히 절묘하게 지금 연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어떤 교수 경험을 다 끌고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생에서 이었을 때 받았던 경험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그걸 성찰하고 뭐 나도 몰랐던 나만의 전제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몰랐던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나만의 어떤 그런 가치나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뭐 선호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터놓고 한번 분석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요즘 그 키워드죠, 선생님. 그 변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변혁이 존재의 변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애들한테만 그 변혁적인 역량을 막 신장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교사 자체가 그런 식의 어떤 존재의 변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약간 사적으로 좀 덧붙여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 사실은 장선민 선생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이 다 사실 지금 예비교사 교육기관에 사실은 교수자로 사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의 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이 오늘날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제 교사의 전문성은 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담론들, 이런 시대적 요구들, 뭐 이런 변화하는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특별히 조금 더 강조되거나 조금 더 깊이 탐색되어야 할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들었으면 싶은데요. 이건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네. 할게요. 그 기존에는 당연히 그 교과 교육에서 내용 위주의 전달해야 될 지식이 위주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교사 양성 기관에서 또 교대든 사범대든 좀 이 훈련의 중점이 의사결정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10년 뒤의 미래도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고 이 기술 발달을 예측하더라도 어떤 기술을 학생들이 어떻게 쓰고 있을지 아마 지금이 2021년인데 2011년도에 지금 2021년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막 메타버스에서 서로 만나서 놀고 있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과도 같이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는 이런 현실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는 계속 변하고 또 학습자도 다양하게 변하고 또 교사학습 방법이나 또 테크놀로지도 변할 겁니다. 근데 교사 한 번 돼서 이제 수십 년을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양한 이런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순간순간마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아까 뭐 외래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모의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뭐 내용학은 내용학대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금 요즘 뭐 교사학습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것은 교사학습 방법들이거든요. 낱낱이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뭐 알아야 되지만 무엇을 사용해서 뭐 전자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무엇으로 해서 협력을 도모하는 방법 이런 스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 제반을 판단하는 순간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의사결정 훈련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사결정이 제 발표에서 이제 수업 설계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사실 그 단계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원리는 있지만 학습자에 따라서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 의사결정 훈련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하는 방법은 당연히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현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긴밀한 토론으로 뭐 아직 뭐 미숙하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굉장히 긴밀한 토론으로 관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사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사학습 방법이 좀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제가 다음으로 시청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번 발표들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약간 그 박재영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그 수업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것도 이제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수업을 동일하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예비교사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안 작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양적이든 질적이든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나오는 것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이제 보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가정해서 학습 지도안을 구상을 한다도 학습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게 현장으로 나아간 그런 이제 예비 교사들이 현직 교사가 되었을 때 그런 실제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경험의 부재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 완료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다시 현장 교육의 문제로 또 이제
구축되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현장 교사가 되어 다시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에 와서 학생들의 어떤 부진의 문제를 해소하고 싶어요. 관련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학생이 왜 부진하지 하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학습자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발달들은 그런 교육적 데이터라든지 특성 분석에 기여하는 많은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수업의 교사 양성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통한 학습자에 대한 어떤 실제감이 있는 분석의 경험과 수업 구조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에 적극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교수님께 또 차후에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나머지 답변들을 한번 또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장선민 선생님께도 말씀 또 청해 드릴게요. 예, 방금 그 박재영 교수님께서 의사결정 훈련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한다면 자기조절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지식의 형식을 왜 추구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동안 질문을 던져왔지만 정작 지식의 형식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어떤 방식으로 지식의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의 형식을 추구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 삶을 되돌아보는 잣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걸 이제 성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가역적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 콜버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후인습적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물론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험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뭐 학습자로서의 경험이나 그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한다면 더 나은 교사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들은 뭐 다 수렴되는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학습자의 부재의 문제가 오늘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교수자가 굉장히 역동적인 이 교실 환경에서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떤 경험 자체를 학습할 기회가 사실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사가 실질적으로 그 전문성을 정말 현장에서 발휘할 때 굉장히 큰 장애나 경험 미숙으로 남는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얘기가 다 하나로 정말 수렴되는 정말 막바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다 이제 우리가 연구자로서 이건 관점인 것이고 혹시나 이미 박재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소속 기관에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모의,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소속되는 어떤 사범대의 교원 양성 기관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뭔가 시도하거나 무슨 이런 시도들이 혹시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뭐 그 기관 차원에서 무슨 뭘 지원하거나 어떤 것들을 조금 뭔가 도모하거나 모색하거나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혹시 공유해 주실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뭐 각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이번 그 집행부 그 학장님의 최고 그 초점 사업이 이 미래교육을 예비교사의 양성기관에서부터 충분히 준비시켜서 보내겠다. 그래서 진짜 아까 박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이 새로운 국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 그리고 전문적인 교사학습 방법을 자꾸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요즘에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열심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더 주실 말씀 없으시면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장선민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제목이 되게 흥미로운 제목이었어요. 미래 국어교실 상상하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연구자나 교수자가 미래 국어교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혹은 일 것인가를 사실 적극적으로 자꾸 상상을 하고 뭔가를 모색하고 그런 상상에 사실은 도달하게 노력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연구자에게 앞으로 이제 정말 연구를 계속 끊임없이 하게끔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갑작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어서 사실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상상하시는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냥 한마디씩만
짧게 한 20초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의 변화를, 국어 수업의 변화, 교사학습의 변화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학습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 유의미하고 가치 있고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국어 수업 안에서 움직이고 선택하고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교사와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들이 사실은 판을 깔아주고 같이 협업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 맞춤형 설계, 수업 설계 실현들이 이제 다가오게 따라서 교실 현장의 원피치 올의 신화가 모두 이제 붕괴되고 이제 개별화 맞춤형 그리고 수업 자체도 전달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교류형의 그런 수업 체계,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육의 생태계가 다시 이제 교실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사실은 아까 질문하려고 대답을 준비했던 건데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사범대에서 교육용 게임 기획하는 대회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학과 학생들과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게임 기획 아이디어를 내고 그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정말 게임 학생들이 게임을 개발하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사범대 학생들이 게임 기획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놀이용 게임이 아니라 교육용 게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게임을 했던 친구들이라 그 캐릭터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주 능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나온 질문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점 더 학습자 친화적으로 학습자들이 익숙한 걸로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이런 거는 마지막에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피터즈가 성년식 개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유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가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자율성과 주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왜 교양교육 이런 것들에 원래 그 용어가 리버럴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자유교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각자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네 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로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이 미래형 국어과 교수학습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의 경험이 향후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교수자로서 상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